첫 번째 발표 주제와 함께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을 맡고 계십니다. 함영진 랩장님께서 양극화 주택 시장 속 안전한 자산 관리라는 무척 흥미로운 주제로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함영진 랩장님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랩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은행 리서치 센터의 함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아침에 행사장으로 오면서 6월은 사실상 초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월 성수기의 날씨가 느껴지고 땀이 나니까 최근에 지금의 시장 상황을 부동산 시장하고 좀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요즘 느끼시는 서울 주택시장의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4분기 정도에도 예를 들어 연초에 1.3 대책이라든지 또는 규제지역 해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특례 보금자리론이 사실상 40조 원 관련해서 3분기에 종료가 된 이후에 4분기 주택시장부터는 거래량도 둔화하고 가격도 다시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올해 이제 연초로 들어가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전세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급매물이 일정 부분 소진이 되고요. 최근 또 시장이 서울의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주택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연초와 다르게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급매물이 많이 소진되면서 사실상 이제 가격 만족도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과거 대비 좀 떨어지는 오른 가격대에 거래되는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 관리,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60% 이상의 자산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의 금융 상품도 있을 테지만 부동산 시장을 빼놓고 시장을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올해 양극화된 주택 시장 속에서 수요자들은 그럼 어떤 안전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하면 역시 가격의 변동률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살펴보시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의 변동률입니다. 아마 이제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최근에는 이제 6월 시세가 나왔겠죠. 잘 살펴보시면 전국의 17개 지자체가 5월 기준으로 누적 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방향에서 왼편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해 5월까지는 사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5% 이상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죠. 근데 2024년을 잘 살펴보시면 지난해보다 낙폭이 크게 둔화하고요. 특히 6월 들어서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플러스 변동률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달리 주택시장의 일정 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오름세 때문에 일부 주택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1에서 3% 저리 대출을 이용해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을 구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주택을 구매하시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0조 원 정도로 지난해부터 올해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1에서 3% 이제 저리 대출이 가능한데 최대 9억 원까지 5억 원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소유자 입장에서는
요즘과 같이 4%대 주담대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달아오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살펴보시는 것 중에 그럼 모든 주택 시장이 전부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이라든지 또는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는 인천과 경기 지역 위주의 매매 시장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미분양이 많이 위치해 있는 대구라든지 부산 지방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나 매매 가격의 낙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전세 가격의 변동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시장이 뭐 역전세 또는 보증금 반환이 굉장히 어려운 뭐 일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유발되면서 사실 전국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가 15,000명 이상 발생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비아파트, 흔히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의 임대차보다는 아파트의 임대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든지 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의 전세 시장이 몰리고 있고요. 거기에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꾸준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만 해도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5월 기준으로 11% 이상 하락했다면 올해는 플러스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실질적인 전세 가격이 변동률이 커지는 움직임들이 동반되면서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방에서도 세종시라든지 또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보다 전세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방의 주택 시장의 흐름이 과거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모습들을 읽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최근 시장 회복을 이끌고 있는 강남 3개구 또는 용산의 신고가와 아파트의 신저가의 매년의 흐름을 살펴보실 수 있는 장표입니다. 저는 뭐 미당 서정주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뭐 나를 키운 것에 파랄은 바랍니다. 근데 사실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심리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공급이나 수급, 금리, 그 외의 경제적인 상황, 구매력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수요자의 심리적인 냉각과 그리고 굉장히 뭐 패닉바잉이라든지 영끌 뭐 점집사 같은 젊어서 집 사자는 그런 강력한 유동성의 힘에 따라서 시장이 과잉 오버슈팅 됐을 때는 사실 그 기세를 막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기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바로 신저가와 신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부터 사실상 모든 주택은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매 거래를 했을 때는 100% 실거래가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31평형이 올해 거래됐다면 그 올해 거래된 주택이 2006년 이후에 최고가로 거래됐는지 내지는 2006년 이후에 최저가로 거래됐는지의 유닛별로 최저가 최고가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최고가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뭘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지금의 가격이 매우 높지만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수요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죠. 그래서 대세 상승기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같은 경우는 강남 3개구와 용산에 아파트를 매입하셨던 부분의 60% 정도는 최고가로 주택을 매입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가
2022년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신고가 비율이 줄고, 또 2022년 말에 흔히 말하는 레고랜드와 관련된 디폴트 우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후폭풍,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3년에 정부가 결국은 연초에 이제 1.3 대책이나 규제 완화를 단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그런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신고가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신문을 보셨을 때 뭐 역대 신고가가 뭐 이 지역이 이만큼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해당 지역의 유닛별 신고가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기세를 보기 위해서는 그럼 신고가의 발생 건수가 지금 분기, 월, 연, 지역 얼마나 총량이 나오는지, 그 흐름이 과거의 시계열과 비교해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강남 지역의 또는 용산 지역의 시장의 회복을 이끌고 있는 지역의 신고가는 올해 12.5% 정도 나와서요, 서울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자들은 예전처럼 저금리의 유동성의 레버리지 이펙트를 노리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직전 거래 대비 다음의 주택을 해당하는 동일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직전 거래자보다 상승 거래에서 사는지 하락 거래에서 사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묶은 것인데요. 신고가 신저가는 조금 다른 의미죠. 그러면 내가 전에 샀던 사람보다 후에 살 때 더 비싸게 산다, 더 싸게 산다를 가지고 시장의 인사이트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장이 아주 뜨거웠었던 2021년에는 전체 거래의 거의 55% 정도, 과반을 넘는 거래가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상승 거래하거나 직전 거래 대비 1에서 5% 상승 거래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상승 거래와 하락 거래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에서는, 특히 수도권 시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가격의 민감도나 저렴하게 사야 내가 자칫 손절의 우려나 손해보지 않을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제 뭐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마칭 밴드가 앞에서 막 이렇게 뭐 가면 뒤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사실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시장을 이끄는 것들이 이제 강남권이라고 본다면, 올해 이제 대표적으로 강남의 3개구 그리고 용산에서는 그럼 어떤 아파트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거는 시가총액의 기준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단지 규모가 커야 시가총액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부터 1위부터 15위까지 시장의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강남권은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할 때 매머드급 정비 사업의 한강 조망에 가능한 마지막 그 서울의 알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 전에 개포, 반포 뭐 이런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강남에선 역시 압구정이 압도적으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위부터 사실상 11위까지 여기 삼성동의 아이파크 삼성을 제외하고는 압구정동의 상대적인 가격 강세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고가 주택, 고급 유효 수요들이 보는 지역들은 강남 압구정과 함께 뭐 청담이라든지 삼성동 일대의 새 아파트들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압구정이 상승하는 패턴들은 과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어떨까요? 예전 서초구에서는 주로 레미안 퍼스티지나 흔히 말하는 반포자이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대장주로 꼽혔죠. 근데 서초구에서는 역시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의 정비 사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남역 일대의 몇몇 아파트들도 사실상 소유자가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입주했던 레미안 원베일리와 그 인근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사실상 시장의 대장주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잠원동이라든지 강남역, 반포동 일대에 후행하는 정비사업과 새로운 아파트들이 요즘 시장의 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송파는 어떨까요? 우리가 송파하면 대표적인 단지가 이제 엘리트, 여기 보여줄 수 있는 엘스, 리센치, 트리지움, 예전에 이제 이런 단지들 지금도 굉장히 베스트이긴 하고 강남 잠실역 일대, 신천역 일대에서도 굉장히 선호되는 단지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재건축으로 조금은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잠실동의 이제 우성 1, 2차, 특히 요즘 이제 여기는 약간 삼성역이랑 가깝죠. 마이스 개발, 영동대로 지하화, 환전부지 개발, 그리고 그 일대의 종합운동장을 대략으로 크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자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신천동의 잠시 장미 아파트들도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 예를 들어 잠실의 아시아선수촌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인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그리고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이런 단지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지금 송파도 재건축과 관련된 기대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상황입니다. 용산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일이 있죠. 그러니까 용산 보광동이나 한남동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 이제 고급 주택, 그 다음에 이촌동 일대의 한강로 일대의 아파트들도 상위권의 소유자들을 이끌고 있고요. 올해 거래된 아파트들의 3.3제곱미터당 이제 거래 금액들을 살펴보시면 매매 거래가 서울에서 제일 높은 단지, 그러니까 3.3제곱미터 단가가 높은 단지는 이미 평당 1,400만 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압구정이나 성수동, 반포동, 그리고 이촌동 일대의 고급 주거 단지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흔히 말하는 이제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잘 생각해 보시면 강남이 평당 1억이 가겠어? 이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미 벌써 시장의 움직임들은 사실상 괜찮은 지역이나 소유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1억 4천만 원에도 평당 거래되고 있고요. 올해 거래된 아파트의 가장 비싼 아파트는 120억 원씩 거래되는 한남 더일이나 나인원 한남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청담이나 압구정, 성수동 일대, 반포동 일대의 고급 주택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이나 시장을 움직이는 지역들의 가격을 살펴보셨다면 역시 가격 외에 살펴보실 것이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래량은 지금 지난해 4분기 특례 보금자리론 이후에 주춤했던 거래량이 올해 1분기에는 일부 회복을 해서 지난해 고점 대비보다는 좀 높게 거래되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역시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고 얘기를 드렸듯이 장기 시계열을 살펴본다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울 때는 한 해 57만 건씩 2021년에 거래됐다면 지난해는 38만 건 정도 거래됐고요. 아마 올해 거래량이 조금 더 회복된다면 지난해랑 비슷한 수준이나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은 거래량을 보일 테지만 거래와 관련된 수요자들의 기세는 시장의 호황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흔히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진다고 한들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수요자의 움직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철저하게 양극화된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할 만한 지역, 고급 유효 수요가 있는 지역,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호재가 있는 지역,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뭐 아니면 신축이 부족한 지역, 뭐 이런 것들처럼 사실상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견인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시장은 철저하게 양극화될 수밖에 없고요. 수요자들의 선택도 그런 지역 위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이제 서울 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예전에는 자기네 지역 내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이 39%였다면 올해는 42%로 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실수요 위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자본이득을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이득을 보면서도 장기적으로 내가 실수요 목적에서 똘똘한 한 채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들의 움직임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기존 주택 시장 외에 신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이제 분양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죠. 청약 통장을 보유한 미성년자까지 포함한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번 한 1,500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2번 한 2천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3번 아니다.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1, 2, 3번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3번? 맞습니다. 확실히 이투데이의 금융대전에 오신 분들은 금융 외에도 부동산 시장이나 시사에 굉장히 밝으신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요. 그중에 2,500만 명이 청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이제 아침에 급하게 오시느라고 이제 보도들을 못 보셨을 텐데 정부가 이제 청약 관련한 규제를 허들을 좀 낮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달에 불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 불입 금액 최고액이 10만 원이잖아요. 그 25만 원으로 이제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금의 양도 좀 늘어날 테지만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 대상으로 본인의 통장도 있겠지만 사실 자녀분들에게 일정 부분 10년간 증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청약 통장을 어쨌든 10년간 2천만 원 미성년자도 증여를 기본공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보다 더 불입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예부금 그리고 기존의 청약 통장에서 이제 만능 통장으로 교체하는 것도 이제 열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조만간 이제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느 지역에 수요자의 관심이 많냐? 압도적으로 서울 지역에 많습니다.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청약의 경쟁률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순위 경쟁률이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 인천도 줄었죠. 뭐 1순위가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는 2.6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은 100대 1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만 명 정도가 청약 통장을 실제 사용했는데요. 그중에 4분의 1인 4만 8천 명이 모두 서울 지역의 청약 통장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올해 사실상 청약을 서울 지역에 몇 가구 정도 했다고 보여주세요? 인구 900만이잖아요, 서울이. 한 달에 그래도 몇 개씩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에 올해 청약을 7개 단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공급의 진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분양가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일단 청약을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 수도권에서 청약했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상위 단지 20개를 뽑아보면 대부분 상위에 있는 단지들은 경쟁률이 무려 400대 1이 됐던 메이플자이 평당 분상제가 적용돼도 6,800에 공급됐는데도
4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서울 지역의 수요자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뭐 경희윤 유보라나 더샵 둔촌포레 같은, 둔촌포레는 리모델링했던 단지들이죠. 그래서 주로 서울 지역이나 강남과 가까운 분당 지역에 올해 청약 통장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기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을 생각보다 하지 않습니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7만 호 쌓여 있고요. 물론 지방에 쌓여 있긴 하지만, 그리고 PF 대출 연착륙을 발표할 만큼 PF 대출이 냉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PF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브릿지론을 가지고 계약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본 PF 넘어가서 착공하고, 그걸 가지고 착공하고 나서 일반 분양하는 선분양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은 분양을 할 수가 없고요. 기존 정비 사업들은 사업성이 좋은데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했을 때 분양가 책정, 공사비 책정했던 것과 지금 인플레이션에 따라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도급공사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공사비 책정과 관련된 분쟁 때문에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서울은 실질적으로 분양의 공급 실적률이 12%밖에, 원래 올해 4만 호 공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5천 호 정도, 전국적으로는 30만 호 공급해서 7천 호, 경기도도 2만 호가 채 되지 않고 인천도 1만 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분양가는 매우 높지만, 그리고 공급은 잘 안 되지만 공급의 희소성이나 향후의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에 청약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분양가는 생각보다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도 지난해보다 평당 5천만 원 올랐고요. 올해는 이제 포제스 한강이라고 평당 1억 3천만 원의 광진구에 분양해서 34평이 44억에 분양했던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의 분양가를 끌어올리면서 서울의 호당 평균 분양가가 18억까지도 갔는데 지금 한 10억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하면 평균은 내려가게 되니까요. 요건 이동 평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든 물가 상승률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나 안전 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고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양가는 일정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표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차트를 인간의 욕망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욕망의 전광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얼마 전에 레미안 원베일리,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구 대장주가 조합원 취소분이 한 세대 나오면서 19억에 공개가 된 적이 있죠. 19억 6천에. 그래서 한 세대 당첨자가 청약 가점 84점 만점자가 당첨됐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이 아파트의 첫 분양이 언제였냐면요, 2021년 6월이었어요. 바로 3년 전이었고요. 지난해 8월 입주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분양가가 얼마였냐? 84제곱미터가요 14억 4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3.3제곱미터 단가가 5,700만 원이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 아파트 얼마에 거래돼요? 34평 42억 45억에 거래되잖아요. 무려 3년 만에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죠. 거기에 강남 3개구 용산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단지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DH 반포 라클라스도 5천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32억 넘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다음 단지를 찾는 것들이 굉장히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듯이 미분양의 이슈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7만 호 수준인데 사실 시장에 숨겨진 미분양 3만 호를 포함하면 10만 호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게요. PF 대출 연착륙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생각보다 신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도 공급이 많아야 적체가 되고 느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방은 일정 부분 리스키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생각보다 그렇게 분양시장을 리스키하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올해 분양시장에 수요자가 더 많이 몰릴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특히 좀 젊은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 아이를 낳은 분들은 사실 이걸 잘 읽어보시면 뭐 예를 들어 다자녀는 이제 특공이 2자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특별공급도 추첨제가 만들어졌고요. 예전에는 당첨자 발표와 같은 단지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청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 공급에 당첨됐으면 나는 한 번도 주택이 당첨되지 못해도 청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제 풀어줍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해주고요. 신생아 특례라고 출산 자녀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단지에 청약을 올해 하셔야 되냐? 이게 올해 서울 지역을 포함한 베스트 단지인데요. 이제 가장 근래에 나올 게 이제 마포 힐스테이트. 요게 이제 6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었던 평당 6천만 원이 6,800이 공급됐던 메이플자이처럼 그 가격대 공급돼서 사실상 2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단지가 레미안 원펜트하우스입니다. 이게 신반포 15차 재건축하는데요. 이게 6천만 원대 중반대 공급되고 7월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누구나가 강남에만 할 수 있고 강남에 당첨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송파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영등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뭐 서초의 방배라든지 용산의 이촌 이런 신규 분양 단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올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남이나 한강변 외에도 흔히 이제 서울의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서울 25개 구 중에 거래가 제일 많은 구가 노원구예요. 노원구에 중소형 면적이 많잖아요.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이슈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일기 신도시에 비해 요즘 약간 선도지구 개발에서 좀 이제 번외에 있기는 하지만 요즘 노도강도 가격 하락을 멈추고 보합은 0%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결 효과를 일으킬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서울에 공급이 없다 보니 올해 비교적 서울이 오르는 패턴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경기 인천까지 전이되는 움직임들도 요즘에는 약간씩 읽히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잘 살펴보면 이게 이제 실거래가로 본 시총액이에요. 보면 사실 단독 다가구나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이고요. 2022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 다음에 어쨌든 부양책에 따라서도 시장이 회복하는 거는 역시 아파트가 유일했습니다. 당분간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 상품을 가져가셔도 되는데 대신 예전처럼 단기 차익 보시기는 어려워요. 예전에는 대세 상승기는 내가 저기 부산에 가든 대구에 가든 울산에 가든 포항에 가든 뭘 사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레버리지 이펙트를 노릴 만큼 저금리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중금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금리의 인하 속도가 어제 이제 FOMC의 연준의 발표도 있고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올해 금리를 인하하면 9월 또는 12월에 한 차례 인하한다고 점도표가 좀 강화가 됐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저금리나 유동자금으로 단기 차익을 빨리빨리 치고 빠지는 패턴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은 1년 미만 단기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왜냐? 팔라고 해도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옛날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냐? 거래 회전율이 높지 않으면 내가 엑시트하고 싶을 때 엑시트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엑시트 못하면 자본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양도세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는 정도의 3년 정도는 있다 파는 움직임들이 본다면 괜찮은 거 사야죠. 괜찮은 거.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인구의 사실 얼마 전에 지방에 이제 그 생활 인구 늘리려고 세컨하우스 규제 완화를 전국 80개 지역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이나 지방에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80개 되는 인구 소멸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제 완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러냐? 이미 우리나라 학령 인구보다 노령 인구, 노인 인구가 더 많고요. 실제 지역별로 노인 인구 대비 가입 여성의 인구 비율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 소멸이 상당히 현실화됐습니다. 인구 소멸이 현실화됐다는 무슨 말이냐? 빈집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거래 회전율이 매우 낮고요. 주택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의 인프라가 열악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시장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장표가 바로 이 장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올해 입주 물량, 지난해 입주 물량, 올해 입주 물량, 내년 입주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랑 지난해와 올해는 크게 다르지 않죠. 30만 호. 줄어드는 게 이제 서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세가 오르죠. 아마 11월에 둔촌지공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하면 그 동남권 일대 전세는 조금 숨통을 트일 텐데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34평도 7억 원대 정도까지는 전세가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매물에 좀 여유가 있을 거고 내년에도 비슷해요. 근데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냐? 동대문구에 입주를 많이 합니다. 휘경동, 이문동 일대. 그래서 혹시 이제 갱신 계약 앞두고 어디 이사 가야 된다. 갱신권도 다 써버리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생각보다 입주가 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게 어디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한 해 10만 호씩은 입주 물량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내년에는 6만 호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서울과 인천 지역 전세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지난해 전세가 4만 호 정도 인천이 입주했는데 올해 2만 5천 호로 줄어서 전세가 오르고요. 상대적으로 내년에도 이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과 인천이 올해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경기도 입주 물량이 사실상 4만 6천 호나 5만 호가 줄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도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뭐 예전처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여서 갭이 작기 때문에 갭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영끌을 이끌어내고 이 정도까지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사용 가치가 매매가 육박해 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아파트는 갭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매가가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은 생각보다 조정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거고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수도권 위주의 전세 가격은 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보도도 더 보시면 비아파트가 무자본 갭 투자에서 전세 사기 역전세 많아서 전세 반환 보증 상품의 규제를 126% 공시가격 대비 126%로 올렸잖아요. 근데 그걸 공시가격이 아니라 신축 연립다세대 갖고 있는 집주인이 허그에 난 다시 간평 받겠어 하면 허그에서 정해진 간평사한테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 줄 거예요. 그게 왜냐? 아파트로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불안한 패턴인데 내년에 경기도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수도권 중심의 가격 상승을 좀 일으킬 수 있고 이제 월세화라든지 또는 매매 가격을 지지할 거고요. 이 기조에는 역시 공급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준공도 작지만 준공 우리나라 선분양을 하죠. 그래서 선분양을 하고 2년 6개월 있다가 입주를 합니다. 근데 그 입주를 하는
공급을 역할을 하는 PF 시장의 냉각이나 고분양가나 또는 분양가 책정과 관련된 분쟁들이나 뭐 공사비 인상, 고금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사실상 공급의 희소성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아무거나 사도 가격이 오르는 패턴은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 상대적으로 분양 공급의 희소성이 강한 지역, 그리고 분양의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교통망 호재가 있는 지역, 분당 같은 지역은 올해 11월에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가 발표될 지역, 이런 것들처럼 지역의 호재나 수요자가 선호될 만한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의 일정 부분 괜찮은 주택을 교체하거나 매입하는 전략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제 저금리 시대나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변동금리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 그리고 저리대출을 해주더라도 흔히 말하는 고령화 문제, 저출생 문제, 만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산을 장려하는 위주의 신혼부부 위주로 저리대출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읽고 그 트렌드 변화 속에서 사실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의 전략을 짜시는 것들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해서 질문을 한 2개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 주시죠. 네, 우선 유익한 내용으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우리 랩장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보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회자이자 또 개인 투자자로서 상당히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사전 질문은 스크린을 통해서 전면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별선님께서요. 하반기 부동산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랩장님의 답변 잠깐 듣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주택 시장이라고 본다면 생각보다 시장의 회복은 좀 바닥을 다지는 시기는 필요할 것으로 봐서 바로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주택 시장 중에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인천 그리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경기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닥을 여기서 더 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물론 금리 인하 시기 이런 부분의 인하폭은 예전보다 둔화되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인 희소성 그리고 실제 괜찮은 지역의 수요자의 매물 감소 그리고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수도권 중심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도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2번째 질문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김별안님의 질문이고요. 똘똘한 1주택 전략으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보유세에 대한 부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근본적으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의 폐지는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 괜찮은 지역의 주택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편한다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은 아직은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폐지, 3주택 이상자에 대한 폐지가 바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1주택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지금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되는 것을 16억까지 늘리는 이런 전략들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의 똘똘한 한 채는 보유세가 낮아질 확률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강남권이나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올해 일정 부분 가격이 오르는 패턴들을 고려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결국에는 임대사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제 규제인데, 사실 지금의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 임대 사업자보다는 건설 임대나 법인 임대를 통해서 비교적 정량이 많은 일본형의 임대 사업자를 추구하는 프로바이더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단기에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와 재테크를 병행하는 전략이라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아주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똘똘한 1주택 전략은 아주 유효하다라는 명쾌한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